주식시장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리서치RM의 주식진 고수열전의 고윤기. 박서예입니다. 서예 씨도 이제 그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어떠세요?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기가 이래서 그런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4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금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많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좀 시장을 그동안 주도를 해왔던 반도체 업종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더욱이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체감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 저희도 약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쵸. 저희가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제시해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고수분을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사실 고수라기보다는 이분께서는 IT의 신으로 더욱 유명하신 분이시죠. IT의 신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IT의 신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로지 테크만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18년째 테크 산업 분석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은 신문 기자로서 이제 산업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 업계에 온 지는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이제 책을 써서 새내기 작가고요. 네. 조만간 두 번째 책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참 타이밍이 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를 좀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 2022년 11월이었죠. 오픈 AI가 이제 챗 GPT를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챗 GPT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좀 주목을 받았고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세시 혹시 매그니피센트 7이 뭔지 아세요? 뉴욕 증시의 강세장을 이끈 7개 종목이라고 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메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해가는 서현 씨를 보면서 저희도 좀 많이 뿌듯한데요. 근데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종목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이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다고 보시나요? 국내에서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돼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시장은 연간을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규모가 6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1,300억 달러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우리는 메모리, 비메모리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메모리라고 하는 게 사실 3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1,300억 달러에서 한 6대 4 정도로 이제 디램이 6이고 낸드 플래시가 한 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러면 결국 디램의 이익을 가지고 이제 사이클을 보통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 디램에서 대부분 이익이 많이 납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사실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램의 이익을 가지고 이게 슈퍼 사이클이다. 막 디램이 이익률이 50%가 넘어가면 슈퍼 사이클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한 마디가 4년 정도로 4년. 네네. 그래서 상승할 때는 2년이나 2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업황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원유처럼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AI 사이클은 시클리컬 산업의 그동안의 궤적하고
완전 좀 다르게. 아, 완전히 다른? 네, 완전히 네네네.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이번에는 AI 반도체가 완전히 모든 어떤 그 수요의 폭발적인 그걸 일으켰기 때문에 철저하게 후공정,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공정 쪽에 모든 이제 수급들이 몰렸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고성능 DRA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결국 사이클을 주도하는 거였고, 거기서 이제 슈퍼스타가 나왔죠. 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총이 1조 정도였는데 네, 얼마 전까지 시총 15조까지 네, 15배가 네, 불과 2022년 11월부터 네, 최근까지 무려 15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이 또 있는가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앞서 우리 서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맥리센트의 세븐 중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또 혹은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약세를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재 사이클 내에서는 글로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TSMC라든지 혹은 뭐 엔비디아나 이제 ASML일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반도체의 사이클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은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라고 하는 게 왜 반도체가 중요해졌냐면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AI라는 게 처음에는 개발할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서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의 역사하고 AI 역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폰 노이만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천재가 고안한 거고, 사실 그 사람하고 같이 많이 협력해서 컴퓨터의 구조를 많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상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앨런 튜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앨런 튜링은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예,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역시 예. 천재는 좀 이렇게 빨리. 맞습니다. 폰 노이만은 오래 살면서 좀 잘 이렇게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같이 발전을 했는데, 컴퓨터의 발전 속도보다 AI 발전 속도가 느렸어요. 왜냐하면 AI가 발전하려면 컴퓨터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AI가 굉장히 이제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니까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술.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막 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했는데 아무래도 이 엣지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컴퓨팅 파워를 주고 데이터 밀어주고 알아서 학습해봐. 그랬더니 머신러닝이 알아서 학습했는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메인스트림이 됐고, 요게 이제 갑자기 2010년대 초반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머신러닝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딥러닝. 예, 근데 딥러닝을 하는 거면 2000년대 한 중반만 해도 그런 기술 하면 그거 안 돼, 하지 마. 보통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딥러닝 기술 기반이 모든 다른 기술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이제 이게 메인스트림이 됐고요. 사실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게 2016년일 거예요.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알파고의 딥마인드라는 그 회사가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딥러닝 기술 기반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딥러닝 기술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모든 AI 연구 개발이 CPU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2010년대 초반에 그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요. 스탠포드의 석박사 애들이 우리 칩을 가지고 이상한데 뭐 쓰는 것 같아. 예, 가서 봤더니 그게 딥러닝을 연구하는 애들이 GPU로 가지고 했더니 훨씬 효율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CPU에서 칩이 GPU 기반으로 오게 된 게 결국 딥러닝 기술이 중요해진 거고요. 그리고 또 딥러닝에서 또 여러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막 이렇게 하나씩 제거되면서 호모사피엔스로 오는 것처럼 딥러닝 기술 기반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2017년에 이제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내놨는데 이게 또 엄청난, 그러니까 그 전에 딥러닝하고 트랜스포머가 뭐가 다르냐면 AI가 사람의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딥러닝도 이걸 이해하긴 했는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얘는 그냥 처리를 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날씨 어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반도체 이야기할 때는 그 특정 단어에 힘을 주잖아요. 그걸 AI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챗 GPT라는 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AI들이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된 건데요. 중요한 게 예전에 딥러닝으로 할 때보다 2년마다 데이터 학습을 위한 컴퓨팅 파워가 그때는 8배 늘었어요. 2년마다.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게 메인이 되면서 2년마다 몇 배 정도 늘었을까요? 2년이 16배? 120배. 120배. 어머. 그러니까 정말요? 그만큼 GPU가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AI 혁명의 주인공인데 네네. 사실 그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결국 엔비디아가 돈을 벌게 되는 게 네네. 예, 이게 결국은 컴퓨팅 파워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모든 AI 그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자기네 서버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갖다 넣으면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피크 포인트가 왔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싸움이 되겠죠. 네, 지금은 근데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그 사이클 만에 지금 8배 지금 주식이 올랐다가 이제 좀 네네네. 빠지기는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친구들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하는 HBM3죠. 그걸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했던 SK 하이닉스가 네네.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그렇죠. 이루었고 그 HBM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고 일본에는 이제 웨이퍼를 갈아내고 자르는 그런 쪽에 하는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거기가 또 엄청나게 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는 이제 베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인데 거기가 또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당연히 TSMC가 엔비디아의 칩을 파운드리하는 TSMC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주도하는 시세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젠슨 황이 그 스탠포드 학생들한테 뭘 해줬을까 이런 좀 비하인드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말씀 주신 챗 GPT가 이제 오픈 AI 거잖아요. 네네. 이제 뭐 구글이나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은 AI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오픈 AI의 챗 GPT가 사실 여기는 그냥 벤처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공개하는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을 위협하는 게 오픈 AI의 챗 GPT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으니까 구글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내놓은 기술에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챗 GPT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바드라는 모델을 급속하게 내놨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루에 90억 건의 검색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구글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검색이 생성형 AI 쪽으로 점점 전환이 되잖아요. 이제 그냥 검색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생성형 AI한테 프롬프트로 이제 입력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구글은 사실 일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근데 왜 갈 수가 없었냐면 자기네들 카니발리제이션이 생겨요. 자기들은 대부분 매출이 검색에서 광고에서 나오는데 이 챗GPT는 내가 질문을 입력하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검색하면 광고부터 나오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인데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우리 그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해서 사라진 노키아나 모토로라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만들었던 게 바드였는데 바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챗 GPT의 대항마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말 안 듣는 엔지니어들 다 녹거려가지고 결국 내놓은 게 구글 제미나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보면 AI에서 챗 GPT, 그러니까 GPT가 원래 3.5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4 버전이고요. GPT-4 기반이고, 요거 이제 유료 버전도 있죠. 요거하고 제미나이가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원래 양강 구도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이제 그러면 뭐 벤처 기업들도 각자 이 AI 모델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픈 AI 출신의 남매가 있어요, 남매. 남매가 나가서 회사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그게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클로드 1, 2 때는 별로였는데 3부터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3강 체제로. 3강 체제.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구글 제미나이나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이미지, 뭐 네네. 비디오까지도 뭔가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클로드 3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텍스트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네네네. 네, 자금력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빅테크들의 자본력, 기술력, 인력 싸움에서 안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모델,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좀 작은 모델들을 네. 가져와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메타가 공개한 라마예요. 라마가 그냥 오픈 소스처럼 다 공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네. 그냥 자기들이 파인 튜닝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파인 튜닝해서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나 있죠. 네,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가. 네네네. 네. 사실 하이퍼 클로버 X가 컴퓨팅 파워 매개 변수로 보면 GPT 3.5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GPT 3.5, 그러니까 챗 GPT 네네. 초기 버전이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구현했고, 이 매개 변수라는 건 사람의 시냅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A100이라는 칩에 1만 개를 썼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2천억 개 매개 변수가 넘어요. 그래서 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GPT-4는 매개 변수가 5천억 개에서 1조 개로 가버렸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조개에서 2조개.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 싸움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기업이라고 하신 네이버가 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어떤 글로벌적인 그런 자본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특징이 있어요. 스케일링 로우. 네, 그러니까 네네. 컴퓨팅 파워만 좋게 계속해서 엔비디아 GPU 많이 갈아놓고 빅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얘가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근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피크 포인트를 못 봤어요. 그러면 빅테크들은 이게 그 군비 경쟁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예,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고요. 제가 구글 제미나이가 지금 제일 많은 매개 변수를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1조개에서 2조개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스카이넷 같은 경우는 범용 AI, 초지능이라고 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 AGI를 구현하려면 적어도 1000조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죠. 1000조개. 그러면 지금 구글 제미나이보다 1000배 컴퓨팅 파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 사이클하고 좀 달라요.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하더라도 중간에 막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반도체 산업 수요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뭐 대표적인 영화 그거잖아요. 뭐 아이언맨, 그다음 말씀에 터미네이터, 그다음에 뭐 허라는 영화,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까지 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조금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가 뭐 공상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데 나왔던 그런 그림이 앞으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네, 정말 끝도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기술은 발전을 한다라고 놓고 보지만 주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떻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파도처럼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오히려 주가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많은 용어를 들었던 게 아마 HBM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서희 씨 HBM이 뭔지 아세요? 네, HBM이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죠. 네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기사에서 봤는데 하이닉스가 잘하고 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준비 중이었다는 건 들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CPU하고 GPU의 차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CPU라는 거는 연구소예요. 연구소에 석박사급의 아주 뛰어난 인력들이 한 4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도요. 미분이나 적분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도 풀어줘요. 다. 근데 순차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온 것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밀리죠. 근데 이제 GPU라는 게 뭐냐면 아주 큰 강당에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만 하는 중학생 한 10만 명을 갖다 놓은 거예요. 10만 명. 그럼 얘들이 그것만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게 GPU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GPU라는 게 원래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 화면에 나오는 픽셀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AI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대량의 빅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메모리 역할이 달라져요. 그러면 CPU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주 고용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D램이 1층짜리, 기존에 뭐 DDR5라든지 LPDDR5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는 거고요. 근데 GPU는 10만 명한테 시험지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험 감독관이 한꺼번에 쭉 가서 갖다 줘야겠죠. 네네. 그러면 이 옆에 이 단층 이 대기실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층짜리 아파트에다가, 지금은 8층인데 이제 네네. 앞으로는 12층짜리 아파트에다가 시험 감독관들이 다 이렇게 시험지를 쥐고 있다가 땅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쫙 가야겠죠. 네네. 그러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많아야겠죠.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가 기존에는 이 연구소하고 대기실에서 가는 길이 32개밖에 없었어요. 그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그게 32개밖에 없었는데 HBM은 1024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2층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고속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죠. 그 고속 엘리베이터가 1024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TSV라고 해서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는 네네.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워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죠. 거기로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은 고성능 GPU 옆에서 붙어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걸어서 또 가면 속도가 늦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주상 복합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GPU 연구소에다가 HBM 아파트를 딱 놓고 밑에 실리콘 인터포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의도 IFC 몰 같은. 한쪽은 오피스고 한쪽은 호텔인데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그게 지금 2.5D 구조라고 하는, 지금 코워스라고 합니다. Chip on Wafer on Substrate. 그게 TSMC가 패키징 해주는 그 구조, 네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HBM 관련해서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완전 주도.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지만 네. 최근에는 좀 아쉬웠던 그런 좀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AI와 관련돼서 AI 반도체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보다는 바로 이 기업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로 떠오르셨네요. 그저께 10%나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뭐 엔비디아가 좀 아쉽게도 최근에 좀 약세를 띠고 있지만 그래도 뭐 목표 주가가 뭐 1,000불 넘게 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좀 시장에 조금 유별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뭐 AI 가속기 때문인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경쟁자가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쟁자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하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우디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어떤 그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AI를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일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다 프로그램 하겠죠. 네네. 근데 예전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직접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반도체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갖다 쓰고 한 80%, 85%는 갖다 써요. 있던 거.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새로 개발한 것들을 올리거든요. 근데 기존의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많이 쌓여 있냐면, 엔비디아 칩을 사면 공짜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게 쿠다라는 거예요. 쿠다. 네. 네네. 쿠다라는데 이 소스 코드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려면 일단 쿠다의 소스 코드를 써야 되는데요. 근데 엔비디아 칩을 안 쓰면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그동안 쇼티지가 나서 주문을 하면 받는 데까지 40주, 52주 걸렸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최근에 네네. TSMC의 병목이 좀 풀려서 이게 이제 지금 주문해도 2달이나 3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AMD는 지금 사면 바로 준단 말이에요, 칩을. 그런데 왜 안 사느냐? 쿠다를 못 씁니다. 쿠다를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AMD도 자기들이 쿠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ROCm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줘요. 그게 뭐냐면, 쿠다에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컴파일. 그러니까 이제
쿠다가 영어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번역해주는,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이제 컴파일 버전을 해주는데 그게 전환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옛날에는 요 컴파일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전환 성공률이 9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 너무 오래 걸리니까 AMD 칩 사서 그냥 컴파일해서 프로그래밍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들한테 이 95%와 100%의 이 5% 갭이 되게 큰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쿠다를 쓸 수 없으면 자기가 일일이 다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사실 그 어떤 그 허들 어떻게 보면 해자라고 하면 단순히 GPU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GPU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쿠다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실제로 딥러닝의 아버지라는 제프리 힌터런이라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딥러닝은 쿠다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짐 켈러 같은 슈퍼 엔지니어들은, 내 머릿속에 다 소스 코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막 이렇게 막 떠다닐 것 같아요. 소스 코드가. 그런 사람들은 쿠다 없이도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엔지니어들은 사실 쿠다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쿠다라는 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소스 코드가 쌓여있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진입 장벽일 네,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네네. 그러면 AMD 칩을 써도 마찬가지고 인텔의 가우디라는 걸 네네. 써도 마찬가지로 이제 컴파일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 컴파일을 쌓아서 쿠다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자체 설계 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AI 가속기를 설계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대부분 보면 빅테크 업체들이죠. 네네. 이번에 마학원 같은 경우도 네네. 네이버하고 삼성이 손잡고 네네.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도 많고 컴파일해서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인력이나 그런 없는 규모에서는 네네네. 쉽지 않은 거죠. 네, 쿠다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어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네네. 다시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이 있고 네. 이 학습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게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학습에서는 사실 엔비디아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습할 때는. 네네. 그런데 추론으로 가면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엔비디아 칩 수요가 학습용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60%가 학습용이고 40% 정도 추론용이거든요. 근데 추론을 할 때는 이게 다른 칩으로 좀 써도 돼요. 좀 더 쓰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체 설계 칩을 쓰면 비용이 확 떨어져요. 사실 그 추론이라는 건 서비스 코스트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픈 AI나 구글 같은 데서 이게 자기들 비용이잖아요. 지금은 누가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해주면 적자예요, 무조건. 네, 질문을 유료로 받더라도 내가 답변해주면 적자거든요. 그럼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프롬포터가 1000토큰당 비용을 따지는데 엔비디아의 GPU 가지고 추론 서비스를 하면 100이라는 비용이 든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데서 그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자체 설계 칩이 있어요. 네네. 그걸 가지고 하면 비용이 절반이나 4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설계 칩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기도 훨씬 적게 먹어요. 자체 설계 칩들이. 보통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많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